제가 이제 그 김홍정 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작년 몇 월에 출간했느냐 그랬더니만은 9월 달에 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출간해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뭐 일본 라인 사태 이런 쪽으로 또 그 주목받고 이래가지고 책이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인쇄가 들어갔기에 1,000만 원은 또 국제대학원에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와, 그 정도, 와. 그래서 뭐 저는 책 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쇄가 들어오면은 국제대학원에 저 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책은 좀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일본이 오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지금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은 사실은 어두운 책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왜 일본이 온다라는 제목을 썼느냐 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완전히 순전히 출판사의 그 책을 팔기 위한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그 출판사는 어떻게든 요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책이 잘 안 팔리는데요. 어떻게든 팔려면은 일본은 간단한 타이틀이 잘 먹힌답니다. 일본은 있다, 뭐 없다, 뭐 온다, 간다, 뭐 이런 제목이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본이 온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이 동경에 있는 그 탑에는 그 꽃표를 치는 뭐 이런 디자인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여행책이냐라고 손에 잡았다가 굉장히 그 저 대외 관계 책이라서 또 금방 그 손에서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정치와 이 경제판을 뒤흔들고 있는 거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인데요. 그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주요한 트리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보통은 이제 자기들은 섬나라고 뭐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대외 팽창을 할 때는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은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 섬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근대화를 먼저 하면서 이제 대외 팽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이 식민지화되고 또 뭐 저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세계 대전으로 이제 그 확대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이후에 또 패전하고 나서 오랫동안 잠잠하게 그냥 경제 성장에만 올인하는 국가가 갑자기 또 이 대외 팽창을 하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결과 이제 전 세계의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왜 그러면은 일본이 갑자기 이 대팽창을 하게 됐느냐. 그거를 저는 이제 2012년 체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12년 체제는 이제 그 전에 1955년 체제와는 대비되는 체제인데요. 1955년은 패망하고 나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 개발에만 올인한 체제가 1955년 체제라고 한다면은 2012년 체제는 이제 경제보다는 이 대외 관계 또 새로운 세계 전략에 올인하는 그 체제를 이제 그 12년 체제라고 하는데요. 뭐 체제의 성격은 뭐 여러분 역사 수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이 과거의 731 부대조차도 미화하고 또 긍정하는 이런 체제가 있지만은 이 2012년 체제의 핵심은 일본이 그 새로운 세계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제 당시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협력해서 중국을 봉쇄하자는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새로운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2017년에는 이제 미국의 전략이 되어서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이 되고 뭐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까지도 개성이 되어서 이제 중국을 첨단 기술로 가지고 이제 봉쇄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그러면은 왜 2012년 체제에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중국 봉쇄 전략을 가지고 나왔느냐면은 제 책에서는 이제 일본에 있었던 2010년 쇼크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1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이 나라가 된 해가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추락한 그런 해였는데, 이때 이제 생각구 열도 중일 분쟁이 생겨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그 생각구 열도에 침입한 중국인 선장을 이제 구류했는데 중국이 이 석방을 하지 않은 요구를 요구했는데도 이제 석방을 하지 않자 중국이 히토리오 대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중국인 선장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일어난 해가 2010년도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일본이 굴종으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해가 2010년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쿠시마 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의 이제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발언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일본이 이제 협중, 협한 이런 정서로 이제 강화되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그 엄청나게 일어났던 이 시기에 이제 탄생한 게 그 2012년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2012년 체제 속에서 탄생되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본하고 같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 굉장한 이제 친중 이제 정책을 취했던 그런 정권이고요. 그리고는 저 그다음 등장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친중이나 뭐 친미나 뭐 이런 성격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이제 정성을 들인 그런 정권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좀 더 강조 싶은 거는요. 이때 2019년에 일본에 이제 한 수출 규제가 시작됐는데 이 수출 규제는 많은 분들이 그 한국의 과거사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산업성을 중심으로 이제 대한반도 이제 보복 전략을 일본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수출 이 규제가 실시된 7월 1일이라는
2019년 7월 1일이라는 타이밍을 생각하면은 그때 사실은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소위 SNS 통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결정된 게 이제 6월 30일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으로 떠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준비된 이 수출 규제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주요 카드로 이렇게 활용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또 다른 분은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떻든 이런 식으로 그 전임 박근혜 정부 또 그 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직전에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리 이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또 저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3.1절 기념사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하고의 새로운 미래 파트너십 관계를 한다라는 그런 거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이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이제 수용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캠피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 연대까지 이 구축하는 완전히 이전에 보수 정권하고 진보 정권하고 이제 결을 달리하는 정책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본이 2012년 체제가 만든 그 중국 봉쇄 전략에 이제 미국이 편성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제 딸려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이 동북아의 구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본은 그러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뭘 얻었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은 이제 중국 봉쇄에 성공하면서 그 아시아의 맹주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는 4월 10일 날 그 한국에서는 총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미일이 이제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용인하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런 이제 그 수순이 있었죠. 근데 특히 저는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더 크게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상회담 문구에서는 이제 과거의 부채살, 소위 허브 앤 스포크로 미국과 뭐 한국, 일본, 뭐 대만,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그냥 미국하고 1대1 허브 앤 스포크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제 격자형으로 이제 변경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해 주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올려준 것이죠. 그 전형적인 게 4월 11일 날 일어났던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의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필리핀의 군사 안보 지원을 일본이 대신하는 미국을 대신하는 그래서 미국하고 필리핀 군사 동맹을 보완하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 게 그
중요한 변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남기정 교수님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미국 바이든이 그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또 바이든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북한하고 일본이 몽골에서 접촉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일본의 역할이 이제는 격자형으로 바뀌면서 대만도 일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또 필리핀에서도 일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우리의 그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까지도 뭐 어느 정도 이게 용인을 했는지는 이제 밝혀지지는 지금 않습니다만은 일본이 북한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북한도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을 대신해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이 용인해주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일본이 그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게 이제 일본이 그 얻은 지정학적인 그 혜택이라면은 지정학적은 물론 뭐 2012년 체제는 이제 경제보다는 외교 안보 뭐 대외 전략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뭐 부차적인 이익입니다만은 그래도 남기정 교수님이 주장하신 이제 일본의 구지국가론 이 기지국가론이 일본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타이완과 대만과 이제 한반도는 전장지대가 되고 또 일본은 그 두 개의 전장 후면에 있는 기지 병창 국가로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뭐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일본 경제도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일본이 꿈꾸었던 2012년 체제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미일 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손익이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체제라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지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제 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부분을 거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문을 보면은 그 북한의 비핵화는 한 꼭지 정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대중국 공동 전략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까지도 이렇게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핵심 내용을 이제 그 왜곡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미일 삼각연대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안전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북러 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북러 조약이 이제 맺어졌는데요. 이 북러 조약은 이제 한반도에 그 러시아의 핵위협까지도 저는 같이 들어오면서 또 서방 세계가 생각한 대북 제재의 구멍이 뚫린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6.25 그 전쟁 기념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면서 이 북러 조약을 20여 년 만에 만들어준 게 본인의 그 한미일 삼각연대라는
사실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또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 감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그 한국 저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북한 핵기업에 대한 대응이라면은 그거는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 핵기업을 그 완화시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핵기업 속에 노출되면서 이제 대북 제재까지도 이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착오적 정책이 이제 한미일 삼각연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더 강조하는 게 결국은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은 이제 대북 봉쇄 전략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한국을 특히 대륙 시장으로부터 이제 그 저 그 거리를 두는 이 전략이 이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저는 손실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 북방 대륙 시장을 개척한 게 사실은 노태우 보수 정부 때부터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부터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30년간 개척해 온 그런 대륙 시장을 결국은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문화일보 이게 참 너무나 그 저 황당한 기사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넣으면서 14억 젊은 대륙을 이제 경제 영토로 넓힌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아니 우리 바로 옆에 있고 30년간 그렇게 열심히 개척한 14억 중국 시장 그리고는 러시아 시장은 그렇게 쉽게 버리면서 이제 그 성장하기 시작한 그 아프리카로 이제 경제 영토를 넓힌다는 이러한 저 헤드라인을 뽑는 걸 보니까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진실로 이게 영업 사원이라면은 기존에 있는 14억 시장을 버리고 그것도 30년간 개척한 시장 점유율 1위 시장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이제 이제 피려고 하는 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이런 엉터리 세일즈맨을 보는 그런 저의 입장은 참 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바이든 날리면에 그, 저, 시청 능력, 청업 능력을 국민들 테스트하는데, 그거는 뭐 바이든 날리면이냐, 뭐 욕을 했던 간에, 그거는 하나의 뭐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저 경제수석, 지금의 경제부총리가 한 탈중국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 탈중국 선언은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안 했다라고 이야기,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탈중국 선언을 할 때 굉장히 반발한 최태원 회장이 이제 탈중국 선언은 절대 안 된다고 2022년과 2023년 이제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경제수석이 잘못 말했는지 저는 이 청력 테스트도 저는 언젠가는 확실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이 탈중국 경제계의 반발 속에서 이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결국은 수출 시장이 이제 급변하게 되고 그게 이제
2022년 한국의 경제 성장, 이제 2023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추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의 이제 내수 위기나 뭐 금융 위기의 그 단초가 저는 그 이 정권의 탈중국 선언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 물론 뭐 그 덕분에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 40 총선에서 그 야당이 대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한국 경제는 이제 그 수출 위기가 내수 위기로, 내수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단초를 저는 이 정권의 그 한미일 삼각연대 그리고 한국판 인태 전략에 이 정권이 이제 어설프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초래된 그 경제 위기, 안보 위기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미국은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바이든이 한국 처음 저 순방했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52조 이제 미국에 퍼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그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총액이 한 133조 원 정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가 다 최고급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이제 수출되는 산업 공동화 일자리 수출이 이제 이 한국판 인태 전략 그리고 한미일 삼각연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조차도 이제 복로로 사는 그런 게 됐고, 이번에 이제 라인 사태도 일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오죽 그 화가 났으면 조선일보조차도 이 라인 사태 때 이제 일본이 적대국 대하듯 한다라고 그냥 일면 톱으로 일본을 비난했을 정도로 이건데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이 라인 사태 난 다음에 그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라는 말을 먼저 꺼내므로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는 엄청난 그 비난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더 주목하는 게 기시다의 발언입니다. 기시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아니다.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고 한 거다. 그러면은 보안이 아니고 보안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시다가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 거버넌스는 지분 매각이 아니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졌어야 될 텐데 전혀 따지지도 않고 내부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이 2012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대외 전략을 가지고 뭐 한반도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 미국을 대상으로 엄청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기울연 노력에 이 정권이 어설프게 이제 말려 들어감으로 해서 한국이 그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런 어떤 외교 안보적 노력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뭐 이 정권은 이게 이 말도 너무 웃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그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은 독립국이 돼가지고 그 글로벌 호구 국가, 글로벌 쫄개 국가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경제적으로는 보수 정권까지 포함해서 30년간 개최한 대륙 시장을 어설픈 탈중국 정책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도 경제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구하다가 이제 경제 쇼크가 왔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중국은 이 한국의 이런 그 한국판 인태 전략 또 한미일 삼각연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한 그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 게 그 일본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결국은 그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라면은 그게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중앙아시아든 아프리카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포용하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고 그리고 대외 관계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의 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이제 포용과 혁신의 분들이지만은 이런 어떤 대외 전략에 있어서도 다시 포용 전략으로 전환돼야지 한국의 새로운 혁신과 성장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뭐 이 책에 일부 담았습니다. 그 이외에 뭐 그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이 책에 그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는 뭐 한 450페이지 정도 썼는데 이 저 출판사가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안 팔린다고 100페이지 정도는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 잘라낸 이유가 이게 450페이지 정도 되면은 이게 3만 원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안 팔려서 한 100페이지 정도 잘라내면은 2만 원대. 그래서 결국은 가격대가 2만 2천 원 이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팔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 바람에 많은 원고들이 또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 원고만으로도 새로운 책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김홍종 원장님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